시작을 할까요? 오늘은 이제 조를 짜야 돼서 5시 반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의식과 변경 상태 하고, 그 다음에 기억과 인지 좀 하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고 오늘은 마무리 할 겁니다. 조금 일찍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의식과 변경 상태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주 재밌어요. 심리학개론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어떤 내용들이 아닌데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내적인 경험들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래서 실제 상과도 영향이 많이 미쳐서 여기부터는 문제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꽤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의식과 변경 상태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의식 수준이라는 것이 있죠. 요거는 꼭 암기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식한다는 건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내가 인지하는 상태를 의식하는 상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들 정신분석의 프로이드 이론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내가 누군가 너 있잖아 어렸을 때 저기 초등학교 3학년 때 너 담임 선생님이랑 뭐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 수업 어땠어?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사무사하다 기억을 하려면 해지는 거를 무슨 기억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주 공부를 잘하셨군요. 전의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거를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안 나지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무의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뭐냐면 비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비의식은 되게 심장박동이 우리는 맨날 뛰고 있어요. 근데 내가 뛰고 있다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이상해요. 내가 밥을 먹으면 내 위장이 엄청 열심히 움직이는데 내 위장이 움직이는 걸 내가 몰라. 막 이런 거를 느끼는, 그때 되게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비의식 상태라고 하고, 우리가 잠재의식, 의식하지 못하지만 얘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 다시 말해서 단순 노출 효과나 이제 점화 효과를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를 얘기하죠. 내가 이제 전혀 아무런 단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찰처럼 하고 깨닫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내가 어떤 남자애를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왠지 좋아졌어. 근데 왜 좋아졌는지 몰라. 근데 알고 봤더니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걔랑 마주쳐서 그래. 이게 단순 노출 효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을 잠재의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는데 요즘에 이제 재밌는 이론 중에 하나가 변성의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꼭 암기해두지, 되게 너무 최근에 좀 핫한 것들이라. 이제 변성의식이랑 가장 가까운 것을 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상, 꿈, 요가를 할 때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 이론과 실제 맨 마지막 파트에서 이제 보게 될 건데, 자초월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초월 심리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서울불교대학원에 딱 과가 하나 있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 데가 사실은 별로 없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만 가지고 내 마음의 심리 상태를 치료하고 해결하는 데는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한계가 심하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인지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영역에 통한 어떤 접근으로 치유적 접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상이랑 꿈 해석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루는 것을 변성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백일몽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코마 상태, 그 다음에 최면요법 상태, 뭐 우리가 이제 막 집단에 그 부족들이 막 그 영화에서 보면 횃불을 들고 막 북을 치면서 춤을 치면서 뭔가 막 고양이 되면서 막 이렇게 신을 만났어 막 그러면서 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어떤 의식을 취하고 막 뭔가 이렇게 고양된 상태가 있죠. 그걸 트랜스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변성의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범주에서 좀 벗어난 영역의 상태를 변성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내용에 보시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백일몽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목적 없이. 우리 이 백일몽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 이제 저기 뭐 예를 들면 굉장한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그 상상을 하는 거죠. 나중에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막 작가로 훌륭하게 이름을 날려서 노벨문학상을 타고 그런 걸 머릿속에 상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백일문 같은 거죠. 우리가 하게 되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사고억제라는 개념인데 요거 외워두세요. 이제 문제로 내기에 굉장히 좋고, 이제 원리적으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사고억제라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실험이 웨그너의 흰곰 실험입니다. 아시죠? 자, 웨그너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그 대학생들한테 가서 묻죠. 흰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을 했을 때 애들이 흰곰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더 적게 할까요?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고를 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해당하는 사고가 더 많이 유발이 된다라는 것이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사고 억제에 뭐라고 합니까? 반동 효과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강박증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것 같죠? 자, 강박증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으로 현상을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나오는 사례들, 오염에 대한, 내가 오염에 대한 물질을 막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밖에 나가면은 뭐 버스 그 손잡이를 잡는 거,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하나 닿는 거, 오염에 대한 상상이 계속 나오는 거죠. 뭘 건드리기만 하면. 내 몸에 병균이 침투해서 나는 질병에 걸려서 죽을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강박사고를 걸린 그 사람에게 치료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이 손잡이를 잡는다고 해서 병균이 자기 몸에 들어가지 않아요. 침범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면 그게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그 병균이 침투된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반동 효과가 일어나서 그 생각이 더 많이 유발된다. 이게 강박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투사고에 대한 어떤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38페이지에 의도적으로 우리는 특정 사고에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사고 억제인데 사고 억제는 역설적인 효과라고 얘기하는 사고 억제의 반동 효과는 사고가 오히려 사고 억제 후 더 자주 의식으로 돌아오는 경향으로 집착을 더 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유가 뭐냐, 원인에 대한 가설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합 가설이랑 하나는 이제 접근 가능성 가설입니다. 접근 가능성 가설이 되게 재밌어요. 자, 연합 가설은 뭐냐면은 어떤 방약이라는 거죠. 내가 주의분산 방약 같은 거를 세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염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마음에 공감이 되도록 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떠올린다는 거죠. 사고억제 반동 효과가.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을 안 하려고 TV를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TV가 나중에 연합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랑. 그래서 TV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연합가설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주의분산을 하려고 사고억제를 하는 것이 억제하고자 하는 사고의 주의분산 사고들 간에 오히려 연합을 촉진을 하더라. 그래서 그 생각을 더 떠오르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제 먹을 때 그 생각을 그 사람이 생각을 안 하려고 뭐 먹으려고 해요. 먹으면 안 하겠지 하는데 먹을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요. 이렇게 자꾸 된다는 거죠. 그죠? 접근 가능성 가설은 더 재밌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처리 과정이 있느냐면 의도적으로 작동하는 처리 과정과 의도적인 작동 처리 과정과 그 다음에 의도적인 작동 처리 과정이 아니라 자동적인 작동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강박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오염에 대한 생각이 자꾸자꾸 떠오르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일부러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이게 어때요? 더 에너지가 더 효율적이고 접근하기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더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경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 억제 반동 효과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 억제의 피드백 기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다가 이제 접근 가능성 가설이에요.
그래서 피드백 기제가 의도적 작동하는 과정보다 그 자동적 작동하는 과정에 더 활성화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39페이지 억제하고자 하는 사고가 떠오르는 과정은 자동적 과정이다. 이러한 자동 과정은 역설적 검색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의도적 작동 과정은 내가 막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역설적 검색 과정인 자동적 과정은 무의식적이고 노력이 필요가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인지부와 다시 말해서 어떤 애를 쓰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은 유발하지만 불편하지는 않다는 거죠.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 억제 반동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변성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또 다른 형태를 얘기해요. 세상과 마음에 관한 정상적인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이탈된 경험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는 자발적 변성의식은 백일몽, 인면상태, 꿈입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생님들 그 가위 눌리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있으십니까? 그러시군요. 가위를 언제 눌리는지 아세요? 가위 눌리는 시기가 있어요. 잠이 들어가기 직전에 가위가 눌려. 인면 상태일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귀신을 봤다라고 해서 정말 귀신이 있었다라고 철석같이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뇌가 환각을 보여주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위를 눌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변성의식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보통이랑 이탈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유도되는 변성의식은 우리가 아까 감각 차단 실험에 의해서 유도되는 거라던가 트랜스 경험, 체면요법 이런 것들 있죠. 명상. 한번 받아보시고 싶죠. 체면요법. 그래서 TV에서 보면 되게 이제 재밌는데 실제로 제가 만났던 내담자 중에서는 체면요법을 단 1회기를 해서 어렸을 때 절대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이렇게 단번에 벗겨진 친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의식적인 과정은 아니라서 사실 저는 좀 건강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변성의식의 일종이다. 자, 그래서 변성의식이 이런 거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사고절 반동 효과랑 동일하게 수면의 리듬 요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렘수면이라서 그래요. 자, 요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면은 총 몇 단계가 있느냐면 각성 상태에서 이제 수면에 들어가는 1단계, 그 다음에 1단계 수면이랑 2단계 수면, 그 다음에 3단계 수면, 그리고 4단계 수면. 여기가 4단계 수면이고, 여기가 3단계, 여기가 2단계, 여기에서 1단계 이렇게 들어가는 수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잠이 들어서 들어가는 한 20분가량, 요때가 이제 각성에서 1단계 수면으로 들어갈 때인데, 요때는 이렇게 건드리면 잘 깨겠어요? 안 깨겠어요? 잘 깨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죠? 39페이지에 가위가 눌리면 언제 눌린다? 1단계 수면에서 눌리겠습니까? 2단계에서 눌리겠습니까? 3단계에서 눌리겠? 네, 1단계에서 눌립니다. 그래서 39페이지에 보시면 1단계 수면은 환각 경험을 하게 되고 세타파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시각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귀신을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이때 생겨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수면은 좀 더 깊이 이완하면서 20분가량 수면을 하게 되는데요. 요때도 이제 깨우면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깨게 됩니다. 그리고 잠꼬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깨우면 깨고. 그래서 깊은 수면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1단계랑 다르게 확실하게 잠이 든 거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3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4단계로 들어가기 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 4단계, 이 단계가 깊은 수면 단계예요. 그런데 이 깊은 수면 단계로 이르르는 것은 별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내가 수면에 들어가서 한 40분 정도쯤에서 1시간 사이 요쯤에 한 번,
그 다음에 2시간쯤 지나서부터 요쯤에 한번, 깊은 수면은 요 2번만 이제 깊은 수면 상태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4단계 때는 깨우면은 깬다, 안 깬다? 안 깨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계속 수면 단계가 한 30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이때 깊은 자극을 자고 있는 중에서도 침대에선 잘 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떨어지는 사람은 뭘까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단계가 4단계인데요. 요게 뭐랑 상관이 있느냐면은 4단계 수면이 아동에게 생겨나는 목류병, 야경증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선생님들 이제 목류병 환자, 우리가 자면서 걸어 다니는 거죠. 야경증 아이들은요, 야경이라는 거죠. 한밤중에 놀란 애처럼. 그래서 얘들은 막 공포에 질린 애처럼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녀요, 한밤중에. 그런데 얘가 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게 야경증 증상이에요. 근데 아동에게만 나타나요. 근데 얘가 4단계 수면 상태인 거죠. 이렇게 막 흔들어도 잘 안 깨는 상태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아침에 깨어나서는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돌아다녔다거나, 밖에 이제 잠잔 채로 잠옷바람을 돌아다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요 수면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4단계 수면 상태로 2번 내려나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렘 수면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요게 렘 수면이에요. 요 위의 상태. 그래서 1단계 수면 상태의 요 기간, 요거에 해당하는 것이 렘 수면이에요. 보니까 어때요?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꿈은 언제가 될수록 많이 꿔요? 아침이 될수록 많이 꿔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깊은 수면은 점점 줄어들고 아침이 될수록 얕은 수면을 하게 되면서 꿈을 많이 꾸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렘 수면의 특징. 렘 수면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렘 수면의 특징 첫 번째 뭡니까? 선생님들 39페이지에 같이 봅시다. 특징 한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요거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빠른 안구 운동. 그래서 선생님들 아침에 동생이 자고 있으면 쳐다보세요. 그럼 눈 아래 안에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럴 때는 꿈꾸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른 안구 운동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특징이 뭡니까? 렘 수면 상태에 항상 뭐가 일어나요? 꿈이에요. 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꿈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정보 처리를 하는 거다. 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정보 처리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그죠? 그래서 이 렘 수면 상태가 되어야지만 내가 오히려, 그래서 잠을 자야지만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날에 대한 정보가 뇌 안에서 잘 처리가 되고 정리되어야지만 다음에 새로운 학습이나 정보를 들여놓기에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어떤 상태랑 유사하다? 깨어있는 몇 단계 수면? 1단계 수면이랑 유사하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수면 상태, 다시 말해서 이완 상태인데, 근육은 이완 상태인데 심장박동이라던가 호흡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증가한다는 거죠. 안구 운동을 한다던가. 그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신체 반응은 깨어있는 상태 같다는 거예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수면이라고 합니까? 역설적 수면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렘 수면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렘 수면은 나중에 상담 이론에서 배울 텐데, 이 원리를 통해서 개발된 치료가 샤피로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잘 없으실 텐데요. 샤피로의 EMDR입니다. 그래서 EMDR이라는 것은 기억을 나중에 어차피 또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EMDR이라는 것은 뭐냐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행동주의 치료 방법.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요, 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내담자들을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의 겪은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홀로코스트, 예를 들면 유대인 학살에 갔었을 때, 이제 빅터 프랭클린처럼
이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람들, 이제 인터뷰한 되게 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제 그들의 어떤 현상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 이제 되게 마음이 아픈 건데, 홀로코스터의 생존자들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6시간짜리 다큐멘터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그걸 계속 인터뷰해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는 6시간 중에서 총 4시간 이상이 침묵이에요. 뭐냐면, 당신이 거기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이게 PTSD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언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해요. 심각하거나 특히 이제 학대 누적 외상이 있는 애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겠어요, 선생님들? 떠올리고 싶지 않죠. 외상이 심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해리 증상이 일어나요. 내가 분열이 일어나요. 내가 정상 상태로 정신 이상이 그 충격적인 사건을 다시 재경험하고 하는 것이 내 정신 이상을 유발시킬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떠올리거나 소급하고 싶어 하지 않고, 떠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말하지 못해요. 이게 PTSD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증상은 심각한데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플래시백 현상이라고 해서 자기가 전쟁에 갔던 사람이나 수용소 피해자들 마치 수용소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전쟁 상황인 것처럼 이제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 치료는 못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훌륭한 놀라운 치료라는 건데, 샤피로가 만든 EMDR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장면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기억을 떠올리세요 라고 얘기하고 제 손가락을 보시면서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제 손가락을 보시면서 그 외상 경험에 대해서 머리를 떠올리시면서 손가락을 보시면서 안구를 왔다 갔다 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이게 렘 수면의 원리죠. 그러니까 빠른 안구 운동,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정보 처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적용을 해서 EMDR 치료 기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PTSD 환자들은 기억이 파편화되어 있어요. 정보가 통합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자꾸 그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을 정리해야지만 그 고통 속에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으로 빠른 안구 운동처럼 그 기억을 떠오면서 눈을 왔다 갔다 하세요 하면은 자동적으로 뇌에서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EMDR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렘 수면이랑 노출, 그래서 노출 치료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치료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자꾸 떠올리면 그 자체로 치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렘 수면은 꿈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의 치료적인 원리로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렘 수면의 특징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라서 쭉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는 그 보호의 기능, 회복의 기능, 기억의 복원과 재생, 창의적인 사고와 배양, 성장 지원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잠 안 자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역효과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꿈을 꾸셔야지만 이제 더 기억을 잘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 기능도 이제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웰빙을 살기 위해서는 수면을 잘 취해야 되고요. 보통 우리 하루에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자라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수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암이 걸리거나 기억력 손상, 고혈압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수면장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불면증.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 되게 많습니다. 임상에서 청소년은 좀 덜 할 거예요. 성장기에서. 근데 이제 병원 상담 내담자들은 불면증 가진 경우 되게 많고요.
불면증 환자들은 술과 수면제를 복용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렘 수면을 감소시켜서 더 짜증나게 만들어서 이제 더 악화시킨다라는 거. 또 하나 이제 기면발작증, 수면장애 중에서 기면발작증이 있다. 요거 이제 한번 TV에서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재밌는 증상 중에 하나죠, 그죠? 어떤 애가 등교를 하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푹 주저앉아요. 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면발작증이죠, 그죠? 예전에 전지현이 영화에서 찍은 적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요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딱 5분 정도 잤다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뭐가 위험하겠어요? 통제를 못 하는 거죠. 어느 순간 쓰러질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호흡정지증. 요거 많이 아시죠? 수면 무호흡증. 그래서 결혼하신 분은 이제 내 남편이 코를 골다가 갑자기 숨을 가다가 멈추는 순간 가슴이 철렁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안 철렁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순간이 오시겠어요. 그죠? 이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걸릴 경우에는 이것이, 하루 종일 이제 피곤하게 하고, 하루 종일 짜증나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야경증, 그 다음에 목류병입니다. 야경증과 목류병은 아동한테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슬픈 일인지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을 못 한대요. 그래서 4단계 수면량이 줄어들어서, 이제 야경증이나 목류병이 잘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사고 억제 반동 효과랑 렘 수면의 특징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꿈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소망 충족, 꿈으로써 소망 충족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두뇌를 자극해서 신경 통로를 발달을 해주는 생리적 기능이 있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활성화, 그래서 무선적 시각 영역을, 기억을, 신경 활동을 출발시켜서 활성화시킨다는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렘 수면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은 렘 수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렘 수면을 박탈하게 하면 지금 요 일반적인 주기보다 더 신속하게 빨리 렘 수면 상태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렘 수면이.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과 인지 과정. 너무너무 중요하죠, 선생님들. 여기에서 이제 2번의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로 나올 만한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선생님들 이제 보충 자료 드렸죠, 그죠? 보충 자료 1페이지는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네, 운의 기능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기억과 인지 과정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처음에 심리학개론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교과목으로 선정됐을 때부터 당연히 그 에스킨과 시프린의 중다기억 시스템, 이제 다르게 말하면 정보 처리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문제로 출제될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중요해서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 아직도 그럼에도 나올 만한 이유가 이번에 문제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모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기억, 머릿속의 정보 처리 과정이 어떠한 형태나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증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망각이 일어나냐, 이것도 다 이 모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기억의 단계는 첫 번째 뭡니까? 부호화입니다. 그래서 부호화라는 것은 뭐냐면 자료를 기억 속에 집어넣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코딩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부호화를 어떻게 집어넣느냐가 이제 우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단계라고 합니까? 저장 단계. 기억 속에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유지하는 단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기억을 이제 하게 되는 단계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무슨 단계입니까? 저장하고 나면 꺼내는 단계, 인출 단계죠. 그죠? 그래서 기억 속에 저장된 자료를 다시
꺼내는 거다. 그래서 회상하는 방식도 있고 재인하는 방식도 있다. 회상하는 것은 자료를 갖다가 정말로 내 스스로 떠올리는 거죠.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했었었어. 혹은 내가 암기를 하면은 정보 처리 모형이란 것은 이러이러이러한 거였어. 이게 이제 회상하는 건데, 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객관식 시험으로 단서를 보여줘요. 이것 중에서 뭐가 네가 기억하는 거랑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재인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억을 집어넣는 것은 이렇게 부호와 저장, 인출의 원리로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정말 중요한 애킨슨과 시프린의 이제 중다기억 시스템입니다. 처음에는 이중이론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이 나중에 좀 더 발전돼서 중다기억 시스템이라고 이제 명칭이 됐다가, 지금 이 애킨슨과 시프린의 이론은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우리가 보충 자료에 보시면 이건이 만든 이제 그 정보 처리 모형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환경으로부터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억 단계를 뭐라고 합니까? 감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 기억에 대해서 정보, 다시 말해서 제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 지금 몇 명이 계시고 지금 선생님들 어떻게 생기셨고, 제가 어때요? 시각이라는 감각으로 선생님들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걸 갖다 선생님들 얼굴을 하나하나씩 기억을 하려고 주의 집중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얼굴을 잊어버리겠죠. 다음 주에 왔을 때 선생님도 못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주의해서 집중을 하게 돼서 이것을 어때요?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1차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작업 기억. 그래서 더 유명하게는 단기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 기억은 1차적인 감각 차원에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가 오래 유지되겠어요? 짧게 유지가 되겠어요? 짧게 유지돼요. 1초, 2초 이렇게 유지가 돼요. 금방 사라져요. 한번 본 것들은. 근데 얘기를 붙잡고 기억을 하려고 조금 붙잡고 노력을 하면 단기 기억 단계에서는 17초, 18초, 20초 정도 유지가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내가 짜장면집에 전화번호를 외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778에 7788 뭐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그것을 외우면서 778에 7788, 7788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우는 정도까지는 기억해서 전화를 걸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까먹어요. 그것이 하는 것이 단기 기억, 작업 기억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기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죠. 선생님들한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거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지 시험을 보시겠죠. 그죠? 지금 공부했는데 20초 만에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어때요? 오늘 공부한 예를 들면은 부호화가 자료를 기억 속에 넣는 거다. 저장이 기억 속에 유지하는 거다.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 장기 기억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 단어와 뜻을 계속 달달달달달달 암기를 하시겠죠. 계속 암기를 하시겠죠. 계속 암기를 하시겠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시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장기 기억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 장기 기억 속으로 어떠한 원리나 방식을 가지고 약화시켜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될 때는 이 작업 기억 속으로 인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로 기억 체계가 되어져 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감각 기억의 차원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주의하고 지각해서 작업 기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쇠퇴를 하게 될 거고, 작업 기억의 단기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시연하고 약화해서 장기 기억 속으로 집어넣지 않으면 망각,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런데 장기 기억에 해당하는 정보는 완전한 쇠퇴나 상실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요. 저장 용량이 무제한이다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기쁜 일이죠,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한 것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 왜 그럴까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인출 실패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기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꺼내는 거를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요 단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43페이지에, 이제, 용어가 어떻게 도 되는지 보세요. 자극이 주어지면 감각기억이라고도 하고, 감각등록기라고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감각기억으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고요. 두 번째는 단기기억으로도 하고요. 이제
애킨슨과 시프린의 모델로 보면은 단기 기억이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 이건이 조금 더 이것을 만든 것은 이제 작업 기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각 기억은 저장 용량 자체는 어떻습니까? 무제한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급속하게 사라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각 기억은 감각 차원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인 기억, 그래서 시각 정보를 가지고 기억하는 것을 무슨 기억이라고 합니까? 영사적 기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청각적인 정보로 인해서 기억하는 것을 무슨 기억이라고 합니까? 반향적 기억. 영사적 기억 차원에서의 기억 수준을 실험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죠. 스펄링의 실험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실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체 보고법과 부분 보고법이죠. 이게 뭐냐? 우리가 감각 기억 차원에서 이제 정보들을 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주냐면 행렬로 뭐 2, 7, 8, 4, 5, 6, 2, 3, 4 뭐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전체로 그냥 딱 보여주고 숫자 외워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기억해보세요. 딱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 이것을 전체 보고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행을 한번 외워보세요 하고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잘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 보고법이 전체 보고보다 더 기억을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시각으로 이렇게 딱 뭔가 자극이 주었을 때 기억하는 것을 영사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짜장면집 번호 이렇게 쭉 말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귀로 듣는 거. 귀로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 것을 반향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사적 기억보다는 반향적 기억이 기억을 더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 감각 기억에서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감각 원자극 그대로 기억이 찍혀서 기억이 되는 순간의 정도를 감각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극 그대로 찍혀서 기억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극이 무제한이에요. 정보는 무제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기 기억이죠.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 단기 기억에서는 우리가 이제 44페이지에 어떤 다른 개념으로 작업 기억이라고 한다. 선생님들 작업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따가 또 따로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작업 기억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제일 많이 듣는 것은 심리검사 중에서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배워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작업 기억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그 검사, 소척도 검사 내용이 그 숫자랑 웨이즈의 경우에는 숫자랑 그 다음에 산수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숫자를 어떻게 해요? 7, 8, 9, 6 이렇게 부르고 이거를 기억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죠.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거꾸로 말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숫자예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청각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머릿속으로 뒤로 듣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꺼내서 말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업 기억은 뭐냐면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그 순간에 작업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인출해서 이 단어밖에 생각하는데 작업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작업 기억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어떤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그 순간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이것이 다 작업 기억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업 기억 능력이 발달이 됐다는 것은 인지적으로 동시에 뭔가를 처리를 해서 잘 가용한다는 것도 있지만 뭐가 가장 필요하겠어요? 이 작업 기억에서. 그렇죠. 주의 집중력이 되게 필요한다는 거죠.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 이 정보들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잘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작업 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이 이제 단기 기억에서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했듯이 짜장면집 번호를 갖다가 들으면 그 순간에 기억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인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기 기억의 저장 용량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8초 이내에 사라져요. 근데 이 기억을 좀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마법의 숫자가 있다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청킹. 그래서 이것은 숫자 몇이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7이죠. 그죠? 그래서 7 숫자로 그 위아래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가 7자리 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7자리 수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밀러가 제시한 마법의 수 7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청킹, 편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용량을 확대시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기 기억의 특징이다. 라는 것.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내용이 전이가 되고 이전이 되지 않으면 이 역시도 소멸해 버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장기 기억입니다. 자, 장기 기억은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선생님들 학습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너무 중요한데, 이 단기 기억 혹은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시연 혹은 암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암송은 우리가 뒤에서도 교재로 이제 이미 나와 있지만 대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뭐 교육심리학에서나 이런 데도 다 배웠을 텐데 혹시 아십니까? 네. 그냥 반복해서 암기하는 유지형 시연과 그 다음에 정교형 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 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어차피 뒤에 배울 거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형 시연이라는 것은 그냥 반복해서 암송을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정보처리 모형에서는 감각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 감각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교형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계화하고 논리적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감각기억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감각 차원의 원자극 안에서 일어나니까 당연히 빨리 끝나겠지. 그런데 얘가 조금 더 주의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청킹이나 이런 방법 중에서 좀 더 유지할 수 있지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소멸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 영향이 무제한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연결고리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내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정교형 시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약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저장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약화 전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단어 글자를 딴다던가 이제 이런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4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기억을 부호화하게 될 때요. 장기 기억으로 기억을 부호화하게 될 때 의미론적 부호랑 시각적 부호랑 청각적 부호가 있다. 그래서 의미론적 부호라는 것은 뭐냐면 의미로서 해당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퀵이라는 단어를 보여줘도 패스트를 보았다라고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미론적으로 기억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부호는 뭐냐면 홀수와 테이블을 짝짓기 학습을 시키면 시, 말이 책상에서 뛰어넘는 심상으로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각은 전화 목소리만 듣고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라고 그럽니까? 의미론적 부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OT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선생님들 이론 강의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개념 이해만큼 장기 기억 처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것을 구조화시키면 정교형 시연을 하시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기억 저장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의 장기 기억에서는 망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출 실패가 원인이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장기 기억엔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이 되기 마련이냐? 위계명 모형이 있고 속성 비교 모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건데 꼭 안 알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 비교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제비랑 새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걔네들의 개념화를 시켜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비는 이제 살아있고 움직이고 깃털이 있고 그러니까 새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이것들을 갖다가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 위계망 모형이라는 것은 위계를 가지고 동물 밑에는 새고 새 밑에는 제비고 이러한 어떤 체계적인 전략으로 장기 기억은 기억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억을 저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되는 내용들이 이 체계성에 의해서 잘 사라지지 않는 어떤 구조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인출 실패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내가 너 있잖아 지난주에 먹었던 그 음식점 이름이 뭐지? 했을 때 그 음식점이 거기가 그렇게 하면서 거기가 어디였더라 거기 가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설단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혀 끝에 맴돌지만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을 설단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억하려 애쓸 때 혀 끝에서 빙빙 돌지만 회상이 안 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장기 기억이 정말 영구적이라는 것이 맞냐? 그 증거가 뭐냐라고 대표적으로 물어봤을 때 45페이지에 하는 두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나와있지만 두 가지만 보면 우선 하나는 성관기억이고 하나는 체면을 통한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날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나 그때 집에서 TV 보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거나 이제 나는 그때 뭐 식당에 가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 식당에서 봤어라고 하거나 그거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이걸 성관기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안 잊혀버리고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체면에 걸린 사람은 본인이 망각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체면을 통해서는 아주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려요. 심지어 체면을 하면 뱃속병원까지 기억할 수 있대요. 그래서 뱃속에서 나는 언제 나가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몸이 막 되게 엄마가 뭐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넘어졌다거나 뭐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 뱃속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남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던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임신을 한 채로 연탄가스를 마시셔서 이렇게 큰 일을 겪어서 이제 잠깐 호흡이 되게 힘들었던 긴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몸에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얘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늘 분리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왜 있지라고 이유를 이렇게 잘 몰랐는데 그 태내 경험을 듣고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같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중요한 거 보충 자료까지 보고 우리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충 자료 2페이지 초인지까지 보겠습니다. 초인지에 대한 정의는 사고에 대한 사고입니다. 초인지는 뭡니까? 사고에 대한 사고라는 건 뭐죠? 이거는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생각이 나쁜지 좋은지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인간만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초인지라는 것은 내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자각,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내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그리고 그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조절을 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인식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조정하고 조절하는 이런 능력은 초인지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초인지 영역은 어디에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교심이나 여러 군데서 배우면 이 초인지 발달이 어디에서 중요합니까? 학습에 우선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학습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초인지 능력이 떨어지죠? ADHD인 아이들이 초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초인지를 이제 향상시키는 걸로 상담이 진행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초인지에 대한 정의를 보시고 3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초인지의 기능. 인지 과정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러한 초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자각을 하고 있는 학생은 스스로 학습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학생은 확실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해서 이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초인지는 작업 기억을 통해서 정보 흐름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다. 그래서 정보 흐름을 조절하기도 하고 유의미한 부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린 학습자일수록 이런 초인지 능력은 이제 제한적이다. 잘 안 된다. 근데 성장할수록 학습 전략은 늘어나게 되며, 그렇지만 성인 학습자라고 해도 충분히 메타인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초인지 구성 요소는 이론가마다 조금 다르게 말하는데요. 맥키지는 계획, 점검, 조정이라고 얘기했고요. 계획이라는 것은 과제 해결에 필요한 과정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걸로 대표적으로 목표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 전략이라는 것은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걸로 자기검사, 시험 전략을 말하죠. 그리고 조정 전략이라는 것은 수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방향을 수정하는 걸로 독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복습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파리스와 린다우어의 분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 가지로 평가, 계획, 조정이라고 얘기했고요. 자신이 현 지식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초인지적 평가의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가를 해야지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만들어지고 또 문제 해결을 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은 뭐냐? 아까도 했듯이 목표를 달성한 방향을 계획적으로 선정해서 과제의 목적과 이용 가능한 기능들이 결정된 다음에는 적절한 행동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뜻한다. 자, 그 다음에 조정, 영어 원어를 보세요. regulation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자신의 지식 상태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행동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목표 진전에 대한 모니터링과 노력에 대한 방향 수정을 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구성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 정보 처리 모형에서는 장기 기억에 해당하는 어떤 기억 내용들이 이러한 초인지 전략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주의와 집중이랑 그 다음에 요란 방식, 그 다음에 시연이나 약화 방식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사고하는 것,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주의와 지각에 작용하는 것이 초인지다. 인지랑 자각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현하거나 약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초인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도 요거 체감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